그래서 미리 질문을 써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디 같은 경우는 여성 심리 지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열린문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저희 난민연장팀이랑 계속 같이 하려고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림을 그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나중에 이렇게 한 말씀씩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키워드는 3가지였습니다.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 그리고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존재에게 장소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곳들을 보여드렸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한 곳은 낯설어지고, 그리고 낯선 곳들은 그 낯선 곳 그 자체로 어떤 장소성을 갖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3번째로는 그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재현과 증언과 표현의 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이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정민 선생님 혹시 와 계신가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실 때 그 어느 분보다 길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써주셨어요. 이정민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 봐요. 이정민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은 뭐였냐면은, 저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두 난민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 삶의 중심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새롭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 질문을 이어가서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이라는 그 주제보다 일단 이 장소라는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지 얘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너무너무 조용한 분위기여서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아디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이님이 참여해주고 계시지요. 예. 먼저 나가시는 분도 계시군요. 예, 조이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덧붙이실 부분이라든가? 김지원님이 손을 들어주시네요. 예, 지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원님, 저희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소거를 없애주시고.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진짜요? 그러면 말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소감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모든 의원은 실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요? 저는 게시글을 저희 카페 홍보에서 보고, 사실 그 변호사님이 예전에 제가 컨택했던 분이셔서 기억에 남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로히냐 관련 활동을 하실 때 관심이 많아서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듣고 좀 제 지평을 넓히고 싶어서 참여를 하고 싶었다고 글을 썼고요. 제가 실수로 터치를 잘못해서 채팅을 보려다가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것보다 난민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제가 장소에 구애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위안부, 그러니까 옆에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지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틀에 박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 토론은 저는 사연을 볼 거고 답은 이쪽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지은 선생님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다 질문이 아니어서 답을 드린 건 아닌데, 이게 저희가 서로 이제 모여서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책이 나오기 전에 세미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위안부는 여기다 실어도 되나요? 위안부 문제를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고 나서 원래부터 91년 이전에 증언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실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까지였지 뭔가 이걸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증언이라거나 최초의 증언 아니면 본격적인 위안부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전의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국가 바깥에서 그러니까 뭐 태국에서 오셨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떠돌다가 이렇게 태국까지 뭐 걸어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가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사실 민족주의라던가 국가 중심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왔는데 그 바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사하는 시도는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얘기해보자.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이라는 키워드에 실제로 배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난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배공기님도 그렇다고 봐야죠. 그 국적이 없었으니까 그 특별 체류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난민이라는 키워드와 위안부라는 키워드가 사실 만나지 않았었는데 만나고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글이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인식 틀에 대해서 문제 틀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적으로 보고 그걸 바깥을 보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조금 이어서 가자면 저는 이 보도자료 쓰면서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 난민이라는 말을 규정적으로 쓸 때마다 제 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들어왔거든요. 전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난민이다도 아니고 난민은 우리와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이다. 이것도 아닌 그 난민과 난민화된 삶 사이에 지점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집중했었던 지점이었어요. 그 점에서 우리와 함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패널로는 나오지 않은 심화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난민은 인간과 시민, 즉 출생과 국적 간의 연속성을 깨뜨림으로써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을 조금 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조금 깊이 조금 진전시키기 위해서 열린 군대에서도 지금 와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수만 선생님 조금 이 부분에서 보태주실 이야기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숨긴 사람들은 또 안 보여서 엄청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1년 반 동안 활동하고 연구를 했던 심아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책 제목이 정말 요점인 것 같아요. 난민과 난민화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전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난민은 이러저러한 존재로 규정되는 누군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사태를 마주하는 그런 상황,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역 거부를 가지고 이 난민화되는 삶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정말 그 병역 거부를 하는 친구 옆에서 그 친구가 겪어내야 했던 어떤 뭐랄까요, 비국민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게 그 국민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낙인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밀려나는 삶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또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또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뭐 우리라고 했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만드는 힘들은 무엇이고 또 그 힘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맞설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궁리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난민이나 난민화에 대해서 다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책에 그 얘기를 조금 쓰긴 했는데 140쪽에 썼어요. 140쪽에 썼는데 난민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획득해야 될 자격인 동시에 사회적 낙인을 짊어지게 되는 이중성을 지닌 자리고 그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강화되고 지탱되는 그런 자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국가 없음의 상태라든가 그런 사태라고 하는 것을 난민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누가 난민인가 라는 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난민이 되어 가는가라는 문제에 주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떤 질문들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막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언제든지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정말 기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오늘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서로 얘기하는 그 말들의 기쁨이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열린문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저희의 불안은 좀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난민의 상황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신재엽 선생님 편집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이어폰을 쓰고 있었는데 이어폰 주인분이 그걸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이어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좀 고민이 있었어요. 예. 그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이라고 해서 난민을 정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난민인권센터나 소수자 난민 네트워크나 이렇게 직접 난민을 만나시고 또 인터뷰를 하고 인권 기록을 하시는 그런 그 상황에서 만나는 난민분들과의 상황, 그 명확한 차이들을 또 동시에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난민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함께 한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고민하시는 활동가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읽힐까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대 신재엽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얼마 전에 다 읽었는데요. 저는 뭐 전쟁 전반은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한국 전쟁 관련한 뭐 이야기들을 읽고 또 그걸 알리고 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 전쟁 당시 뭐 전쟁 피해자들, 전쟁 당사자들 거기서 뭐 제가 난민과 좀 연결지었던 거는 당시 피난민들도 역시 뭐 순수 뭐 진짜 가짜 피난민 이런 것들을 강요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을 스스로에게 국가가 강요했고 뭐 그런 의미였는데 뭐 이거는 아니고 제가 이 책을 느끼면서 제 활동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게 되었던 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뭐 물론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들을 가끔 만나 뵙기도 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사자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러 재현되는 이야기들
그럼 학자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전쟁 기념관이나 국가로 대표되는 어떤 국가가 독점한 어떤 기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장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이야기를 그들 스스로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 기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민간인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물론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하긴 하지만 뭔가 그들의 삶을 바꾼다기보다는 뭔가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의 장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저는 한 발 물러서 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게 어떤 당사자와의 어떤 교류와 떨어져서도 그런 게 가능할까? 뭔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게 어쨌든 저희의 어떤 지금 구조로서는 뭔가 당사자와 밀접하게 교류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피해자들 여기서는 뭐 난민화되는 삶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하고 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좀 제가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요. 네네. 지금 그런 이상입니다. 네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그런 고민 안에서 저희한테는 사실 그 난민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난민분들과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고 오늘 재현과 표현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거는 사실 그 부분하고 닿아 있기도 합니다. 이지은 선생님의 증언에 대한 고민도 그렇지만 두 분 선생님들 일단 설비 선생님의 책의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난민이 자신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고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다은 선생님 좀 다른 방식으로 만난 지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고 김민아 선생님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실제로 인권 기록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문제들 또 여기에 있는 패널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독점하지 않고 듣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떤 의미에서 상처와 저항까지도 도덕적인 통치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말씀해주신 질문이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듣는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장소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선생님들도 현장이나 또 예술 작업 혹은 그거를 다시 비평하는 작업 혹은 또 새로 어떤 증언을 끌어내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작업들이 다 층위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살펴본 것들은 이미지로서만, 그러니까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미지로서만 계속 볼 때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계속 놓치는 부분들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현재는 이 장면에 계속 이미지, 계속 어떤 보여지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는 부분들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시각 문화를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어떤 듣는다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저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언이나 혹은 난민들 이야기하는 게 전달된다는 그 저의 위치성을 되게 직시하면서 내가 듣는 이야기들이 누구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인지하면서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같이 듣는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그것을 들은 걸 그대로 바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나의 어떤 부분과 겹쳐지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아픔을 전달받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사유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해야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 1차 자료나 증언 같은 것들을 전달받을 때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자리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런 어떤 중간의 영역들이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제안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고민들에 저는 사실 약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거에 정확히 맞는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현재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른 김희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청정으로 돌려서요. 여기 지금 조이님이 참여하고 계셔서 그 여성 심리 저희 로힝야 여성 심리 지원을 하시면서 기록하시는 조이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기록하고 하는 그 안에서 생각하셨던 고민들을 조금 듣는 쪽으로 연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불려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아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래 방글라데시 로힝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혜선 활동가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로힝야 난민 여성들 심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네,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조금씩 여성분들의 기록을 받아내는 그런 네, 시도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보다 개인 대 개인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좀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저는 이제 정말 면대면으로 마주하다 보니까 뭐 여성분은 한 여성분은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한 여성분은 뭐 볼 때마다 너무 쑥스럽게 웃고 뭐 각각의 이런 보이는 그런 개개인의 친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걸 한국 사회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올 때 그때 그냥 여기서 말하는 많이 우리가 말한 그런 난민 이미지, 난민화 정말 뭉뚱그려서 전달되면서 이 소실되는 것들, 네,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고 뭐 그 외에도 그분들은 저는 이제 주로 글을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로힝야 분들은 로힝야어가 구두로는 있지만 문자가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글 쓰는 것 자체도 어색한 상황에서 저는 글로 기록을 남기고 함께 공유할 수 없고 하는 이런 한계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또 그 이미지와 또 말씀하시면서 그 난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를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이걸 시각화하면서 같이 기록을 남기기에 어려움, 그걸 또 한국 사회와 공유하기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요즘 좀 많이 고민이고 그 솔비님 말씀하신 그 네, 예술인 팀과 함께 이렇게 요즘 네, 함께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듣기에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난민 여성분들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런 한국 사회와 어떤 이런 대안적인 방법으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못 가면서 네, 한국 사회에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대안적인 방법으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듣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진 선생님처럼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옛날의 증언들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이야기 그 어떻게 잘못 국민국가화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술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다은님도 계시고 네 여기 지금 저희한테 계속해서 이미지를 보내주셨던 한톨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한톨님한테도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 또 한 분은 이 문제를 기사로 풀어내시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톨님하고 이유경 선생님께 이 증언을 어떻게 듣고 그들과 어떻게 접하고 이걸 한국 사회로 어떻게 다시 내보낼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이에 생기는 그 수많은 장소와 공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한톨님 조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모든 저희의 포스터를 만들어준 분이 한톨님이세요. 예, 저희 해왔었던 그 키친의 모든 포스터를 한톨님이 만들어주셨고요. 할 때마다 저희가 정말 엄청나게 귀찮게 해드린 분이기도 합니다. 안 계신가?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한톨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조금만 크게요. 저는 크게 말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말씀하셔서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기록 활동 하시고, 인권 활동 하시고, 인권 기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체계로라든지 자료 데이터로 가져오시는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민들에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한다면, 그냥 아까 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애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친구가 저 멀리 있으면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아련함 때문에 찾아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난민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의 내 이웃이고 내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당연한 마음들 그게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이게 특별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들이 무엇보다 더 부족하다든지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을 좀 건네보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에 조금은 위화감 없이 좀 발걸음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생각을 보겠습니다. 아까 아무래도 이 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기 전에 말씀하시기 되게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경 선생님 말씀 나중에 듣는 거는 듣는 것이지만 그 문제에 좀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노현숙 선생님 같은 분은 현실적인 저항의 방법입니까? 혹시 노현숙 선생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 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손을 들어서 노현 선생님 계세요? 여기 밑에 계시네요. 노현 선생님 혹시 들리시나요? 노현숙 선생님 꺼놓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노현 선생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잠깐 일단 이유경 선생님 쪽으로 잠깐 연결을 해서 아까 한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이유경 기자님,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좀 여쭤도 될까요? 안 계신 것 같은.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이유경 기자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책에 대한 그냥 편안한 감상이어도 괜찮고요. 난민과 난민화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의 문제, 그걸 어떻게 들려줄까 하는 문제로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뭔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실제로, 예, 선생님, 갈무리 출판사에, 예, 제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그 마이크가 질문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논평하시는 분 말씀은 잘 들리는데 네, 앞에 정작 발표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알아듣기가 좀 힘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갈무리 출판사의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 난민화되는 삶 요거 원고 상태로 아마 제일 먼저 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책을 냈을 때보다도 지금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오늘의 집담회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대돼 가고 있는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배제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국가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겠죠. 전쟁이라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국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난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국가가 보호 역할을 상실해가지고 어쨌건 그 피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국가가 완력으로 배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탈주를 하거나 이런 한 3가지 유형 정도가 난민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90년대 한 10년 동안을 국가로부터 배제됐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뭐 벗어났거나 그런 수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주민등록증이라거나 은행 시설이라거나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난감함이 있지만은 난감함 말고도 자유로움도 한편 있었거든요. 그 난민이라고 하는 게 꼭 일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수배를 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받았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한편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반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도 있었거든요. 그 2개의 욕망이 다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고민을 계속 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난민의 경우에도 우리가 난민 그러면 이제 어려울 난자를 쓴 난민을 보통 난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아까 세 유형 모두를 포함한 그 분리가 뭔가 어려움을 조장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난민 상태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만 우리한테 묘사가 되고 지금 연구자로서 난민에 접근하는 사람들로서는 뭔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고 보살피고 뭔가 돌봐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인지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 뭔가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서 정의하게끔 만드는 그런 개념 규정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난민이 어려울 난자를 쓰는 난민 말고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전에 보면은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난민하고 어려울 난자를 쓴 난민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될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현장에서 난민과 만나는 과정에서 난민이 뭔가 어떤 형태로건 자기 국가이든 아니면 다른 타국이건 간에 국가로 귀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 과는 별도로 난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조직화를 한다거나 국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억압의 중증적인 장소들만 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연쇄나 관계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재현이 아니라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귀환을 거부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이지은 선생님은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변화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또한 혐오가 전해져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나는 존재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투쟁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에 계속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던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브레이크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브레이크도 있었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지점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장소에는 바로 그렇게 장소의 운명을 바꾸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대답을 드려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청중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 얘기 들으면서 국가가 없는 국적 비국민 무국적자들이 그 상태를 좀 더 밀고 나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제가 어렵긴 한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공감을 했던 것이, 제가 소개했던 세 분은 태어났을 때 말하자면 이제 국가가 없는 상태, 식민지 상태였던 것이잖아요. 세 분은 태어나자마자 국가가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라는 식민지 국민이었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로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에 가면서 계속해서 국가가 없는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배bun기님의 그 일대기를 그렸던 가와타우리코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배분기가 나라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한 번도 국가를 가리킨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라라는 말을 자주 쓰긴 하지만 그것이 국가를 가리킨 적은 없고 항상 자기가 사는 곳,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노수봉님 같은 경우에서도 윤종옥 선생님 찾아왔을 때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같은 국가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인 활동가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중국인 남편이라던가 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좀 더 그 사람들과 삶의 현장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의 정대협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이 귀향에서 살려고는 하진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국가 틀로 이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반드시 민족 순환사회 증인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80년대 그때 자료들 보면은 굉장히 흔하게 등장하는 수사인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국가 틀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라고 하든 국가라고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해도 거기 안에서의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붙박혀 살고 있는 곳 혹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다은 선생님이랑 저도 그런 난민이나 무국적 상태에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이제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케이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그 난민 캠프에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난민 지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다 다르고 복잡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가족 상태나 아니면 직업이나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성에 의해서 인정되고 불인정되고 이것 국가로서 내가 이제 귀속되고 편입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각각 개별마다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난민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좀 이렇게 크게 말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위축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이 나라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어떤 나라들이나 다른 자매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한 이 다중의 고통 속에서 이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스스로 각성하면서 연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존이 존재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티칭을 했을 때 저희가 난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생존자라는 말을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만나는 로힝야 분들은 다 내 조국,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좀 성숙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존엄하고 안전하고 자발적인 송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상 그분들도 아시죠? 지금 무국적자인 상황, 실제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분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힝야 국적자, 아니 미얀마 국적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미얀마 내셔널스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분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3년, 4년간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 제가 만나 뵀던 게 이제 최근인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만나고. 그분들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어떤 관점, 태도의 어떤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알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캠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개척할 수 없는 또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으로 나갈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금방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정착하면 또 큰 일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또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해상에 떠도는 난민들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듯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거기 가서도 난민지위를 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라도 또 다른 난민 캠프, 임시 캠프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여기보다 낫겠지라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국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생존에 좀 더 유리한 방식을 찾아 나서는, 그렇지만 또 그게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니어서 누군가는 또 배 위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상 1991년도부터 난민 캠프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송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끝까지 거부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등록 캠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2016년도, 17년도 전까지 한 3만 5천에서 한 5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또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그렇게 살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난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들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도 안 되는 무장 조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표방하고 집에서 쓰던 칼 들고 이게 덤벼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소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했던 내용이 아닌 거 보면 이들도 새로운 삶을 여기서 개척하겠다기보다는 끝까지 싸우긴 싸우지만 내 고향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로힝야, 제가 만나는 로힝야 피해생존자들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측면에서의 처지 내지는 태도는 약간 정말 좀 생존과 좀 밀접하게 좀 결부되어 있는 그런 아주 현실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국가의 어떤 귀속 내지는 어떤 그런 것 없이 내 자유로운 어떤 삶을 개척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치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의 아까 증언에 대한 고민으로 살짝 돌아가서 표현과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난민과 난민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기의 말을 원용하고 다시 가져가고 다시 흡수하는 그런 단지 국가라고만 할 수 없는 수많은 힘들 사이에서 저희의 활동과 증언과 이 기록들이 존재한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가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힝야의 경우도 그렇지만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다시금 갈등이 일어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안에 균열이 일어나고 말들이 부딪히고, 사실 그런 순간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고 그 섬세함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혹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 패널 중에서 있으셔도 좋고 또 청중 중에서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 왔어요. 채팅창에 남기셨네요. 예, 한나아렌트의 난민과 영화 소공녀의 난민이 어떤 시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난민의 좁은 의미에도 집중해야 하는 범세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공녀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스스로 난민 같다. 이 상황 안에서 자본도 국가도 심지어 코로나 자체도 자본화된 질병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도 다 그렇게 자본화되고 하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다시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선님이시죠? 예, 마이크 켜고 좀 저희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계시지요, 영서오 선생님? 김영 선생님 부탁드려요. 여보세요? 네, 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난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사실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은 국가의 어떤 질서에 반대를 했을 때 난민으로 추락하는 지위 자체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난민으로 추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난민화되는 지점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난민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난민의 의미가 서로 연대의 지점 혹은 어떤 공통성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혹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누군가 대답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심화 선생님도 좋고 다른 청중도 좋고 패널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근데 하고 싶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아까 조정환 그 지금 두 번째 질문이랑 이어진 것 같은데 난민에 곤란할 난자 쓰는 경우도 있고 어지럽힐 난자를 써서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난민이란 말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걸 저도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한번 찾아봤었어요. 조선시대 어떤 난자를 썼나.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제 난민 어지러울 난자를 많이 썼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과 난민한 솔비쌤이랑 같이 쓴 글에도 난민과 난민화 되는 삶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민화 되는 삶에서 우리가 주변부로 밀려나는 꼭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당장 그래도 나는 국적이 있는데 완전히 그 비법지대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난민이라고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논리가 결국 고통의 무게를 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난민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난 세미나 때 초기에 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는데 그 곤란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젠더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적의 문제 이외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데 곤란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난민과 난민 두 개가 붙어 있는 지점이 있고 그게 커지는 게 혐오랑 연결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멘 난민 왔을 때도 이제 이 곤란한 사람들을 당장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곤란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곤란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로 방어적인 아니면 이게 가짜 뉴스가 막 돌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을 그 질서나 이런 것들 기존 것들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런 시선 안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취약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난민화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뒤에서 질문하신 그 삶 속에서 밀려나는 부분 그런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생각했었던 핵심이기도 하고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남겨놓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한두 분 더 이야기를 듣고 끝내야 할 상황이기는 한데요. 심화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두 분만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그 한나 아렌트 소공녀 얘기하고 조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난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렇게 취했을 때 아주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은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난민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비운 속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한 것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그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운인 이유는 비운 속에 놓여 있다라는 이유는 더 이상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겪고 있는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했잖아요. 사실 아까 소공료 얘기 하신 분도 계시고 조정환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사실 이 난민의 비극은 이게 국가가 아니라도 어떤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심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국민화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위화감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국민이기도 하나요. 그래서 그 국민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국민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난민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난민들의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게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그 간극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이제까지는 없었던 그러니까 나는 난민도 아니고 또 그들의 거리에 그 난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아무리 달려가 봐도 거리는 계속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공통성이라고 하는 게 잠깐이라도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난민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이라든가 조국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반드시 어떤 국민국가 체제라든가 그런 것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조국이나 뭐 고향이나 국가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난민을 부정적인 포지션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 부여나 그런 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까 조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놓치지 않고 싶은 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잠깐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집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는 권리의 문제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나 이미 만들어진 국가나 그 안에서의 어떤 반란의 문제라든가 혹은 거기서 권리를 취득하는 문제로 그 반란이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소공녀가 원하는 것이 그냥 더 나은 내일 조금 더 맛있는 걸 먹는 그래서 뭐 백세주를 먹을까 소주를 먹을까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왜 소주를 먹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래서 그 권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현과 욕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지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밖에 이야기를 한 분 정도 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가져가시고 패널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그 소공녀라는 질문도 정말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 정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한 분 정도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1, 2분 정도 발언하실 분을 좀 기다려보고 없으면
또 그 다음에 이유경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전혀 관계도 없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보셨는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그건 정말 간절함이어서요. 예, 누군가 한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게 오프라인이면 눈으로 팍 쳐다보고 저분이 열심히 들은 것 같다 싶으면은 저분을 이렇게 막 부탁드리고 이게 되는데, 지금 다 검은 화면에 성함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 저희 맨날 오셨었는데 사장님 그대로 계세요? 아니면 나가셨나요? 잠깐 있었는데. 저희한테 보부상이라는 말을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보부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 또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네, 안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열만 세겠습니다. 하나, 이런 방식 별로 좋지는 않지요. 예, 조금만 더 생각해봐 주시고요. 이유경 선생님, 제가 말씀을, 사장님이 계셨군요. 저에게 보부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두 번째 티치인이었지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친구 찬스네요. 네.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선생님, 연락으로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연구하시는 과정들을 되게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뒤쫓아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난민이나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뒤쫓아가면서 뭐랄까요? 관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들으면서는 그 앞서 말씀하셨던 재현과 표현의 차이, 어떻게 그 기록과 증언을 표현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지금 공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 무언가를 공연화해서 연극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기록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이것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점에서 있다 보니까 오늘 하는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 사실은 다음 티치인으로 이유경 선생님의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딱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디를 통한 로힝야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소수민족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장소였던 만큼 마지막을 좀 다른 곳에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량하게 참석했어요. 제가 일부러 비디오도 안 켰던 게 지금 이제 켜자니까 켜지지도 않는데 집에 좀 봐야 될 어떤 상황들이 겹쳐서 그 오디오를 밖으로 해놓고서 좀 들으면서 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지금 잘 못 쫓아갔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지금 서평을 써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 책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 난민을 은유적으로 굉장히 좀 남발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게 문제라고 좀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난민촌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은 어떤 상황 그런 경우면은 꼭 무슨 난민촌 같다. 뭐 전쟁 같은 상황이다. 이런 거 언론 뭐 헤드라인에 많이 오르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그 난민들에게는 그 난민 같은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좀 굉장히 처절한 현실인데 우리는 그 용어 자체도 너무 좀 쉽게 은유적으로 좀 남발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이슈들을 다 이렇게 무리하게 묶어서 이 난민화 되는 삶 안에 억지로 묶으신 거 아닌가. 이 난민화라는 게 그러니까 은유법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 그 또한 이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이제 편견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깨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위안부 이슈 같은 경우 이진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챕터 제가 제일 아주 많이 배우면서 제일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라는 이슈가 이 난민 이슈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너무 기가 막힌 어떤 그 세 분의 그 민주국가 밖에서 계셨던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난민화의 어떤 은유의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난민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민화 은유가 악용돼 왔던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관행들을 이 책이 아주 과감하게 깨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묶어서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한 챕터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저자 한 분 한 분이 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주석도 그러니까 노트도 많이 달렸고 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이 한 그 이슈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몸으로 다가와서 그 다저자들이 한 책으로 묶어서 내는 거에 대한 제가 기존에 가졌던 불편함 너무 출판 기획을 쉽게들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랄까 삐딱하게 봤었는데 그런 어떤 편견도 좀 깨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난민화 앞서 말씀드린 은유의 이슈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이 책으로 깨졌습니다. 다른 책까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로힝야 이슈 글쎄 제가 지금 우리 신장 선생님께서 이제 인도 얘기도 하셨고 그거를 이렇게 다 기에는 조금 너무 이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해서요. 지금 로힝야 이슈가 어쨌든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이제 자주 말하는 게 이게 미얀마 이슈만이 아니고 또 방글라데시 이슈만이 아니고 지역의 그러니까 리저널 이슈라고 굉장히 이제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이슈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로힝야 난민들의 이제 보트 난민이 다시 이제 발생해서 지금 보트가 방글라데시 출발해서 안다만시 거쳐서 말레이시아 갔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을 이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또 말레이시아에서 밀어내서 또 방글라데시를 가고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또 그 바샨차르라는 그 사람이 살기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그런 섬에 지금 이 사람들을 정말 뭐랄까 좀 버리다시피 해놓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있는 일군의 이제 로힝야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이 코비드 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블 뭐랄까요? 하여튼 그 이분들은 정말 인생 자체가 그 격리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게 곱절로 지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이 지역에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힝야 난민분들 계신 데가 방글라데시 그렇고 그리고 인도 그렇고 뭐 그 미얀마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중첩된 격리마저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들이 지금 보트 피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다시 코비드 19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이분들을 다시 어떤 이상한 그 살기 어려운 이런 섬으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디텐션 센터에 가둬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중첩돼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 그 지금 뭐 업데이트 차원에서 이슈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조금 상기를 이제 좀 시키면서 이게 한국이 지리적으로 조금 멀어서 이 이슈가 와닿지 않을 뿐이지 이거 같이 이 이슈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never again 이런 이제 구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야 될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상황이 악화되고 더 나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중첩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두서없이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도 사실 얘기해 주시면서 또 그것을 더 나아가는 지점들도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더 붙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낀 것도 좋고 조금 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도 좋고 그 마지막에 모든 우리들의 어떤 이른바 반란까지도 권리의 문제로밖에 흡수되지 않거나 하는 전염병조차도 자본화되는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이어도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기남 선생님과 그래요? 그러면 전설기 선생님부터 이렇게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책 공부를 되게 엄청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보니까 활동가,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그 되게 직업이나 관심 분야 되게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가들만 할 수 있는 것, 또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것, 학자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분명하게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같이 할 때 되게 또 더 빨리 어떤 부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관련해서 그런 공동의 협업들을 되게 많이 관심 갖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분들과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아까 사장님께서 그 연극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아까도 나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난민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난민이라는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의 느낌을 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순간 없이도 전해들은 어떤 순간의 어떤 그 잠깐이나마 움직임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 아무것도 겹치지 않아도 그것에 내가 연결을 갖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말잔치가 많은 그런 장소에서 이미지로 참여하는 분의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다은 선생님 말씀. 그래도 난민 이 현장팀과 함께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아카이빙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제 작업하는 방식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접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손수설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막상 필드에 나가서 작업을 하거나 아카이빙을 할 때면 항상 활동가분들과 또 이제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과 항상 이제 협업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난민이나 뭐 그 난민화 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그 목표하는 지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어렵기도 했지만 사실 그래서 더 서로에게 더 다른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민 현장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저는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재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재연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날 것 그대로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나 말조차도 사실은 입을 거치는 순간부터 이미 연출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완전한 불가능성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캡처해야 될 것은 정말 카메라 정말 잘 짜여진 프레임 안에 담기지 않는 비하인드 컷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약간 어떤 저의 편견이나 이미지들을 해체시키는 작업 또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의 작업을 앞으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네요. 네. 저는 좀 활동하는 단체죠. 활동가 입장에서 특히 이런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고리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좀 틀에 짜인 제도화된 영역에서 그것들을 소위 연구자들은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출하고 그것들이 증거로서 좀 증명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진상이 규명이 되고 실명 처벌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제 어려움들은 있죠. 실제 그들이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던 상황에서 실제 그런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제가 당신을 법률 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조차도 사실상 잘 모르셔서 실제 제가 도울게요라고 오는 사람이 내미는 것에 실제 사인이 없어서 지장을 찍는, 없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대리로 손 잡아가면서 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래서 수백 명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진행을 하지만 좀 더 약간 이제 기록에 대한 약간 질문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맨날 거의 100개가 넘는 질문을 하자면씩 하거든요, 항상. 그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아니다고는 하지만 좀 그들이 사실은 홀수에서 좀 밀려나는 소외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항상 우려는 하는데 또 상황이 또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또 측면도 있어서 그냥 또 때로는 감수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시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러한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그건 사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시간 때문에 사실상 디테일한 자세한 얘기는 다 하지 못했지만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활동들이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저희 단체 입장에서도 이제 긴급보의 필요성들, 그래서 있는 사업들도 그렇게 전환해서 지원한다 했지 새롭게 모금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사실상 엄청 많은 제약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그 모든 프로세스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열린 감옥처럼 이렇게 갇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물론 실질적으로 많이들 돌아다니지만 텐트 아니라고 하는 공간에 더 좁은 공간에 사실은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사실 현장 이야기를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그들과 어떻게 보면 참 힘든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 그들이 사실 우리 삶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단 이제 활동 때문이다. 활동가이기 때문에 우리 활동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이긴 한데 이걸 좀 넓고 보면 저는 연구자는 아니고 활동가였던 같이 해서 보면 그냥 아까 이제 장소, 난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하고 관계는 사실상 우리의 어떤 누군가는 태도, 누군가는 인식의 전환 내지는 확장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게 일부가 어떻게 됐든 하는 일부가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불편해하고,
뭔가를 좀 해야겠다 마음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뭐 이야기를 듣고 이런 담론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뭔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로힝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잠깐 뭐 저 제목에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저는 난민이라는 말을 정말 쓰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은 대체화된 그런 그림으로 묘사된 그런 용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로힝야 건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 사람들은 60년간 제노사이드를 받아오면서도 생존해서 지금 캠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선생님? 네. 오늘 참여해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난민의 어떤 공경에 대해서 너무 확대하다 보니 자칫 그 반대편의 국가를 긍정적인 것으로만 우리를 이렇게 돌보는 이미지화 한다는 그 우려가 저도 공감이 많이 됐고 그에 받아서 아까 심한정 선생님께서 그 점에서 새로운 집합성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했는데 저도 그 점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또 좀 기억에 남는 얘기가 난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유화되고 있다.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왜 의료 난민 이런 말 많이 쓰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가서 화장품을 사려고 검색을 했는데요. 뭐 파운데이션 난민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롭게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다니는 이미지의 난민. 근데 딴 얘긴데요. 그게 몇 년 전에는 그 자리에 유목민이었거든요. 그 파운데이션 유목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난민이 유목민이 되면 좋은데 방금 기남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흘러다니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캠프 안에 감금되어 있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괴리가 있는 거 난민에 대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어떤 어휘가 지시하는 것과 실제와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현장, 저는 그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나에게 현장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 현장에 대한 미안함과 위축함이 늘 항상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지면이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면이라는 것, 혹은 이미 지나간 어떤 역사적인 것들, 지나간 것들도 현장이 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그게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연구 대상이나 대상이 아니라 현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이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난민의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2018년 이후에는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멘과 팬데믹 사이에서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슈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었던 그리고 내 몸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난민과 난민 사이에 있는 그 협곡이라고 할까요? 그 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저희들이 해보고 싶었었던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노현숙 님이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영화 소공녀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남는 말이어서요. 소공녀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난민이기 전에 난민임에도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동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 그런 것들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마지막을 끝내면서 어떤 말로 끝내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일데이 클레인의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글을 읽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자기 혐오와 자긍심이 맞닿는 들쑥날쑥한 가장자리라는 말이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다 있지요. 그래서 아까 난민과 란민이 그렇듯이, 그리고 표현과 재현이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어쩌면 굉장히 소비화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난민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는 그 말 안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은 저희들이 만든 말 안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금 읽어드리면 우리됨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도 여기와 거기, 난민과 비난민이 함께 놓이는 순간들을 포착해서 우리 삶을 억압하는 공통의 조건들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두 분이 써주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저자는 그냥 난민 현장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질문하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시간이나 오바해서 했는데도 지금 거의 20분 정도가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많은 장소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장소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있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쿨하게 빨리 쿨하게 빨리 끝내세요.